전차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 아니면 미국일 겁니다. 그런데 남미의 페루가 새 전차를 사면서 독일도, 미국도, 심지어 가격이 훨씬 싼 중국도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금액만 약 3조 원입니다. K2 흑표 전차 54대, K808 백호, 장갑차 141대, 총 195대가 태평양을 건너 페루로 갑니다. 남미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에요. 그런데 페루가 지금까지 쓰던 전차가 뭔지 아세요? 해발 4,000m 안데스 산맥 고원에서 50년 된 소련제 T-55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시동조차 안 걸리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레오파드도 있었고 가격이 반값인 중국 전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한국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전차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K2 흑표는 그게 됩니다. 차체를 앞뒤로 숙이고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요. 이 기술 하나가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약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릎 꿇는 전차가 안데스 산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전차 강국들을 제치고 남미 시장을 뚫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루가 왜 50년 된 전차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K2 흑표의 무릎 꿇는 기술이 안데스 산맥에서 왜 결정적이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 3조 원짜리 계약이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K방산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페루 육군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페루가 지금 굴리고 있는 전차가 뭔지 아세요? T-55입니다. 이 전차가 언제 만들어진 물건이냐면요, 1970년대 초반에 소련에서 들여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골동품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1970년대에 산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에어컨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죠. 시동 걸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런 차입니다. 페루 육군이 지금 그런 전차를 300대 가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라 현대전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T-55에는 화력 통제 장치라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준 컴퓨터입니다. 요즘 전차들은 적이 움직여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달리면서도 쏠 수 있고 밤에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T-55는 그게 안 됩니다. 전차가 멈춰야 쏠 수 있고 밤에는 거의 장님이에요. 50년 전 기술이니까요. 이러니까 가동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300대 중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옆나라 칠레입니다. 칠레 육군이 뭘 갖고 있냐면요, 독일제 레오파드 2A4 전차입니다. 이건 진짜 명품이에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전차 중 하나거든요. 페루 입장에서 보면 옆집에서 최신형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50년 된 경운기 타고 있는 격입니다. 페루와 칠레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국경 분쟁도 있었고 지금도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페루 군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 카르텔과 비정규군이에요.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산악 지역에 마약 카르텔이 활동합니다. 국경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려면 기동력 있는 장갑차와 전차가 필수예요. 그런데 50년 된 T-55로는 산악 지형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페루 입장에서는 새 전차 도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옆나라 칠레의 위협, 내부의 치안 문제, 그리고 완전히 낡아버린 기존 전력,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페루는 반드시 새 전차를 사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페루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독일의 레오파드 2.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답게 성능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VT4.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이 많이 고려하는 전차예요. 세 번째, 한국의 K2 흑표. 폴란드에 대량 수출하면서 이름을 알린 신흥 강자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일이나 중국이 유리해 보입니다. 독일은 전차 종주국이고 중국은 가격이 싸니까요. 한국은 전차 수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탈락하고 한국이 약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9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예요. 남미 지역에서 체결된 지상무기 수출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유 물량은 K2 흑표 전차 54대,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가 페루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페루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21억 달러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20억 달러예요. 거의 맞먹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1년 국방 예산 전체를 한 번에 쓰는 것과 비슷한 규모인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정말 올인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차 현대화가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계약 구조도 특이합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돼요.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페루로 직접 보냅니다. K2 전차 46대, K808 장갑차 99대가 이때 들어가요. 목적은 빠르게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낡은 T-55를 당장 교체해야 하니까요. 2단계는 2029년부터 시작해서 2040년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페루 현지에서 직접 조립 생산을 합니다. K2 전차 104대, K808 장갑차 181대가 페루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2 전차의 국산화율이에요. K2 흑표의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90%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엔진, 변속기, 주포, 장갑, 사격 통제 장치까지 거의 다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출할 때 다른 나라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 부품을 쓰면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산이면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K2 전차의 무게입니다. K2 흑표의 전투 중량은 약 56톤이에요. 이게 경쟁 기종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독일 레오파드 2ACV는 약 70톤입니다. 미국 M1A2 에이브람스도 비슷해요. 65톤에서 70톤 사이입니다. 14톤 차이가 나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준형 승용차 10대 무게와 비슷해요. K2가 레오파드보다 자동차 10대 분량만큼 가벼운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페루의 도로와 다리 사정 때문입니다. 페루는 인프라가 좋지 않아요. 70톤짜리 전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56톤짜리 K2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왜 이겼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페루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루는 해안가의 사막지대와 해발 4,000m가 넘는 안데스 고원지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차가 작전해야 하는 곳 중 상당수가 이 고산지대예요. 해발 4,000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백두산이 약 2,700m입니다. 백두산보다 1,300m나 더 높은 곳에서 전차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든 높이입니다. 이런 고산지대에서 전차가 제대로 싸우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악전에서는 능선 너머의 적을 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겨요. 고지대에서 아래를 향해 쏘거나 반대로 위를 향해 쏴야 할 때도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고각사격, 부각사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 전차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차 주포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내려다보면서 쏘는 부각사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K2 흑표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릎 꿇는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K2 전차에는 ISU라는 장치가 있어요. 플레임은 In-Arm Suspension Unit, 우리말로 하면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어려운 용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수 장치라는 건 전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서스펜션, 충격 흡수 장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K2의 현수 장치는 특별해요. 단순히 충격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차체 전체의 자세를 바꿀 수 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보통 전차는 다리가 뻣뻣한 로봇이에요. 서 있는 자세 그대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K2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앞으로 숙일 수도 있고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좌우로 기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전체 높이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무릎 꿇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안데스 산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가파른 산비탈 위에 우리 전차가 있고 아래에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전차는 주포를 아래로 많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을 제대로 조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K2는 차체 앞부분을 아래로 숙일 수 있어요. 마치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주포가 더 아래를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산 아래에서 위를 쏴야 할 때는 차체를 뒤로 젖히면 됩니다. 하늘을 보는 것처럼요. 이러면 주포가 더 위를 향할 수 있어요. 독일 레오파드나 미국 에이브람스는 이게 안 됩니다. 이 전차들은 토션바라는 방식의 현수 장치를 씁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하지만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요. 뻣뻣한 로봇처럼 서 있는 자세 그대로만 싸워야 합니다. 유럽의 평원에서 싸우는 데는 문제 없어요. 평평한 땅에서는 자세 제어가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안데스 산맥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페루 군부가 K2를 안데스의 호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차는 K2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기술적 우위가 독일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이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독일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왜 탈락했을까? 중국 전차는 가격도 싸고 페루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부담이 덜할 텐데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페루는 중국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거든요. 200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페루는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도 페루는 새 전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국 노린코사에 MBT-2000이라는 전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어요.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췄고 심지어 페루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시제 차량 5대를 보내서 참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개혁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엔진 때문이었어요. MBT-2000의 엔진과 변속기는 사실 중국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이었어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을 사와서 만든 건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기술을 팔 때 조건을 걸었거든요.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제3국에 팔 때는 우크라이나 허락을 받으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페루 수출을 불허한 겁니다. 결국 중국은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를 페루에 공급할 수 없게 됐어요. 계약은 파기됐고 페루 육군은 이미 받았던 시제 차량까지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페루 군부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 전차 산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을 못 구해서 계약이 날아간 거예요. 이미 받은 전차도 돌려줘야 했고요.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거죠. 이때부터 페루 군부 내에 중요한 원칙이 생겼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급망과 불투명한 계약은 절대 안 된다. 핵심 부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무기는 위험하다. 2024년 이번 전차 사업에서 페루가 기술적 신뢰성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 VT4 전차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일단 2009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또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거기다 미국과의 관계도 문제였어요. 페루 군부 내에는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중시하는 친서방파가 있거든요. 중국산 무기를 사면 미국이 싫어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도 있었어요. 중국산 엔진이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제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고지대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엔진 출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 K2는 달랐습니다. K2의 국산화율은 90%예요. 엔진도 한국산, 변속기도 한국산, 주포도 한국산입니다.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이 한국 정부가 승인하면 바로 수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K2는
이미 검증된 전차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고 폴란드에도 대량 수출했거든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나토 표준을 충족한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겁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2009년의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딱 맞았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폴란드 모델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거래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페루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전차를 조립 생산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기술까지 이전해 주겠다고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레고를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게에서는 완성된 레고 세트를 팔죠. 그런데 어떤 가게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당신 집 옆에 레고 공장을 세워줄게요. 거기서 레고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나중에는 당신이 직접 레고를 만들 수 있게 해줄게요. 현대로템이 페루에 제안한 게 딱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1단계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페루로 보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요. 이건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낡은 T-55를 당장 교체해야 하니까요. 2단계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페루에 있는 페이무라는 국영 조병창에 조립 라인을 세워요. 여기서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목표는 페루 현지 부품 사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현대로템은 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약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단순히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페루한테 왜 매력적이냐면요. 첫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페루 국민들이 거기서 일하게 되죠. 기술도 배우고요. 둘째, 산업 역량이 생깁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국방 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갈 필요 없이 페루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요. 이런 모델을 폴란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에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계약이 딱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면서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 방식이 폴란드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페루에도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독일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드2는 완제품으로만 사라는 식이에요. 중국도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었고요. 한국만 과감하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제한한 겁니다.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금융 지원까지 제안했습니다. 20억 달러는 페루 국방 예산 1년치와 맞먹는 큰 돈이에요. 한 번에 내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국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이자로 오래 갚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독일이나 중국은 이런 금융 패키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는 것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한 거예요. 페루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번째 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전쟁이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페루는 원래 소련,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썼어요. T-55 전차도 소련에서 온 거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서방에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게 막힌 거예요. 신규 장비 도입은 꿈도 못 꾸게 됐고 기존 장비 유지 보수도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 전부 이 문제에 직면했어요. 미국과 서방 세계는 남미 국가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랑 중국 무기 의존도를 낮추라고요? 미국은 남미를 자기 뒷마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1대1로 정책으로 남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페루에도 창카이 항구라는 대형 항만을 건설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 뒷마당에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남미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사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페루도 이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루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 말을 들어야 해요.
미국은 무기 수출할 때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어디에 쓰라, 누구한테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싶은 페루로서는 부담스러웠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무기 수출 통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을 막을 수도 있어요.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중국은 앞서 말했듯이 미국이 싫어하고 과거 트라우마도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딱 맞는 선택지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을 충족해요. 미국과 연합작전을 전제로 설계됐거든요. 미국이나 서방 장비와 호환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무기가 남미로 가는 건 괜찮아요. 동맹국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출 조건을 까다롭게 걸지 않아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돈 내면 팔고 간섭은 최소화하는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완벽했어요. 서방 표준을 충족해서 미국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면서도 자주국방 역량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페루의 외교 전략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국 한국이 이긴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안데스 산맥이라는 특수한 지형에서 무릎 꿇는 기술이 결정적이었어요. 둘째, 중국에 대인 트라우마 때문에 검증된 공급망을 가진 한국이 신뢰를 받았습니다. 셋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 조건이 먹혔어요. 넷째,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딱 맞는 선택지로 떠올랐고요. 기술, 신뢰, 조건, 타이밍,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한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야 해요. 자, 이제 이 3조 원짜리 계약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죠. K2 전차는 국산화율이 90%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조 원 중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현대로템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함께 수혜를 받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팔면 피자 가게 주인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 납품하는 업체, 치즈 납품하는 업체, 토마토 소스 만드는 업체, 포장 박스 만드는 업체, 다 같이 돈을 벌어요.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품들을 만드는 협력 업체들이 전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주요 수혜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면요. K2 전차의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예요. 쉽게 말해서 전차의 대포입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죠. 현대위아는 폴란드 수출 물량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페루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에요. 회사는 2025년부터 화포 생산 능력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위아가 바빠지면 뭐가 따라올까요? 현대위아에 부품을 납품하는 1차, 2차 협력업체들도 같이 바빠집니다. 상원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일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은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이 만드는 건 사격 통제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전차의 두뇌입니다. 적을 조준하고 탄도를 계산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모든 전자장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포수 조준경, 전차장 조준경, 탄도 계산 컴퓨터, 레이저 경보 장치, 이런 것들이죠. 사격 통제 장치는 전차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이에요. 비싼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폴란드 수출로 방산 부문 영업이익이 급증했는데 페루 물량까지 더해지면 202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S&T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자동 변속기예요. 전차는 차체가 엄청 무겁잖아요. 56톤이나 나가요. 이걸 움직이려면 강력한 엔진과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K2 전차 변속기를 독일에서 수입했어요. 랭크라는 회사 제품이었죠. 그런데 국산화 노력 끝에 S&T 다이내믹스가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페루 수출은 국산 변속기의 성능을 세계 시장에서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실적이 쌓이면 중동이나 다른 시장에 진출할 때도 유리해지겠죠. 삼양컴텍이라는 중견기업도 있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복합장갑입니다. 복합장갑이 뭐냐면요. 전차의 갑옷이에요. 적의 포탄을 막아주는
특수 재료로 된 방어막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복합 장갑이라고 부릅니다. 삼양컴텍은 K2 수출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예요. 2022년에 수출 비중이 6.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40%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덕분이에요. 여기에 페루 물량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방호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통신 장비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여러 대의 전차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싸워요. 적 위치를 공유하고 지휘관 명령을 전달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전차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죠. LIG 넥스원이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전차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루 해군에도 별도로 핵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K방산의 종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약 3조 원의 수출액이 현대 로템에만 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천 명이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생기는 거예요. K2 전차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방산 수출이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함께 살아나거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페루의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페루가 얼마나 불안정하냐면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이 6명이나 바뀌었어요. 6년 동안 6명이에요. 거의 1년에 1명꼴로 대통령이 바뀐 거죠.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사업을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계약했는데 새 대통령이 이거 취소하겠다고 하면 낭패잖아요. 다음 대선이 2026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한 디나 볼루아르테 정부가 계속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 새 정권이 들어서서 이건 전 정권이 밀어붙인 사업이야. 다시 검토해야 해.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2009년 중국 전차 도입 사업도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취소됐거든요.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한국 정부와 현대로템도 이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첫째, 이번 계약을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력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G2G라고 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니까 새 정권이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지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요. 페루에 공장이 세워지고 페루 국민들이 거기서 일하면 어느 정권이 와도 이 사업을 취소하기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일자리를 없애는 정권은 욕먹으니까요. 셋째, 페루 현지 노조와 산업계가 이 사업의 수호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페루 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경제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페루 경제는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의존해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구리 가격이 폭락하면 페루 정부 세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국방 예산도 삭감될 수 있고요. 20억 달러는 페루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큰 돈이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돈을 계속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금융 지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해서 페루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내게 해주는 거죠. 이자도 낮게 해주고요. 이런 금융 패키지가 계약 유지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페루 경제가 좀 흔들려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중국의 견제도 변수입니다. 중국은 페루에 찬카이 항구라는 대형 항만을 건설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군사 분야에서 한국의 진거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찬카이 항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든지 다른 경제 협력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든지요. 이런 방식으로 페루 정부를 압박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중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중국은 물건을 팔 때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에요. 핵심 기술은 안 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제한합니다. 페루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과의 차별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겠다는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루가 한국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1번, 안데스 산맥 맞춤 기술입니다. K2의 무릎 꿇는 현수 장치가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져다 줬어요. 독일 레오파드나 미국 에이브람스는 이게 안 되거든요. 2번, 중국 트라우마 극복입니다. 2009년에 중국 전차 반환 사태를 겪은 페루는 검증된 공급망을 가진 파트너를 원했어요. 국산화율 90%인 한국이 딱 맞았죠. 3번, 폴란드 모델의 성공입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 조건이 페루의 산업화 열망과 맞아떨어졌어요. 4번, 지정학적 적합성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서방 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한국이 최적의 선택지였습니다. 이 계약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의미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페루는 남미 태평양 연안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에 발을 디디면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인접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페루가 남미 전체를 위한 K방산 허브가 되는 거예요. 둘째, 폴란드에 이어 2번째 대형 수출 성공입니다. 유럽과 남미 두 대륙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K2 전차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은 거죠. 셋째, 방산 생태계 전체가 활력을 얻습니다. 3조 원이 현대 로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개 협력 업체들에게 퍼져나가요. 10년 이상의 일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K방산의 성장은 이제 확실한 추세가 됐습니다. 폴란드, 페루에 이어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동 시장이 유력합니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도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의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대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물론 리스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페루의 2026년 대선이 변수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루 경제 상황도 지켜봐야 해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 국방 예산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G2G 계약 구조, 현지 일자리 창출, 금융 지원 패키지,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K2 흑표는 이제 한반도의 휴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의 평원을 달렸고 이제는 안데스의 험준한 산맥을 호령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자유진영의 무기고로서 세계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기를 사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세계에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면서요. 이게 바로 K방산의 저력입니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으로 승부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전차,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금융 지원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이런 조건을 쉽게 제시하지 못해요. 한국만의 강점인 거죠. 이 강점을 잘 살리면 K방산의 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2 흑큐 흥표는 무릎 꿇는 기술로 안데스 산맥을 정복하고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남미 시장에 문을 열었으며 이 3조 원짜리 계약은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에 10년 이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루에 이어 다음 타자는 어느 나라가 될 것 같으신지, 또 K방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전차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 아니면 미국일 겁니다. 그런데 남미의 페루가 새 전차를 사면서 독일도, 미국도, 심지어 가격이 훨씬 싼 중국도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금액만 약 3조 원입니다. K2 흑표 전차 54대, K808 백호, 장갑차 141대, 총 195대가 태평양을 건너
페루로 갑니다. 남미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에요. 그런데 페루가 지금까지 쓰던 전차가 뭔지 아세요? 해발 4,000m 안데스 산맥 고원에서 50년 된 소련제 T-55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시동조차 안 걸리는 것들이 수두룩해요. 세계 최강이라는 독일 레오파드도 있었고 가격이 반값인 중국 전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루는 한국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전차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K2 흑표는 그게 됩니다. 차체를 앞뒤로 숙이고 좌우로 기울일 수 있어요. 이 기술 하나가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약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내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릎 꿇는 전차가 안데스 산맥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전차 강국들을 제치고 남미 시장을 뚫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루가 왜 50년 된 전차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K2 흑표의 무릎 꿇는 기술이 안데스 산맥에서 왜 결정적이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 3조 원짜리 계약이 한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까지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K방산이 어떻게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페루 육군의 상황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페루가 지금 굴리고 있는 전차가 뭔지 아세요? T-55입니다. 이 전차가 언제 만들어진 물건이냐면요. 1970년대 초반에 소련에서 들여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골동품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1970년대에 산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내비게이션은 당연히 없죠. 시동 걸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런 차입니다. 페루 육군이 지금 그런 전차를 300대 가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오래된 게 아니라 현대전에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T-55에는 화력 통제 장치라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조준 컴퓨터입니다. 요즘 전차들은 적이 움직여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달리면서도 쏠 수 있고 밤에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T-55는 그게 안 됩니다. 전차가 멈춰야 쏠 수 있고 밤에는 거의 장님이에요. 50년 전 기술이니까요. 이러니까 가동률이 극도로 낮습니다. 300대 중에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옆나라 칠레입니다. 칠레 육군이 뭘 갖고 있냐면요. 독일제 레오파드 2A4 전차입니다. 이건 진짜 명품이에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전차 중 하나거든요. 페루 입장에서 보면 옆집에서 최신형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50년 된 경운기 타고 있는 격입니다. 페루와 칠레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국경 분쟁도 있었고 지금도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페루 군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약 카르텔과 비정규군이에요. 페루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산악 지역에 마약 카르텔이 활동합니다. 국경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려면 기동력 있는 장갑차와 전차가 필수예요. 그런데 50년 된 T-55로는 산악 지형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페루 입장에서는 새 전차 도입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옆나라 칠레의 위협, 내부의 치안 문제, 그리고 완전히 낡아버린 기존 전력. 이 3가지가 겹치면서 페루는 반드시 새 전차를 사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페루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독일의 레오파드 2.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답게 성능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 중국의 VT4. 가격이 저렴해서 예산이 빠듯한 나라들이 많이 고려하는 전차예요. 세 번째, 한국의 K2 흑표. 폴란드에 대량 수출하면서 이름을 알린 신흥 강자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독일이나 중국이 유리해 보입니다. 독일은 전차 종주국이고 중국은 가격이 싸니까요. 한국은 전차 수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독일과 중국은 탈락하고 한국이 약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어요.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번 계약 규모는 약 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9천억 원에서 3조 원 사이예요. 남미 지역에서 체결된 지상무기 수출 계약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임 물량은 K2 흑표 전차 54대,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141대, 총 195대가 페루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비율을 들어볼게요. 페루의 1년 국방 예산이 약 21억 달러입니다. 이번 계약 규모가 20억 달러예요. 거의 맞먹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1년 국방 예산 전체를 한 번에 쓰는 것과 비슷한 규모인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정말 올인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차 현대화가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계약 구조도 특이합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돼요.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페루로 직접 보냅니다. K2 전차 46대, K808 장갑차 99대가 이때 들어가요. 목적은 빠르게 전력 공백을 메우는 겁니다. 낡은 T-55를 당장 교체해야 하니까요. 2단계는 2029년부터 시작해서 2040년까지입니다. 이때부터는 페루 현지에서 직접 조립 생산을 합니다. K2 전차 104대, K808 장갑차 181대가 페루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2 전차의 국산화율이에요. K2 흑표의 국산화율은 90%에 육박합니다. 전차를 구성하는 부품의 90%가 한국산이라는 뜻이에요. 엔진, 변속기, 주포, 장갑, 사격 통제 장치까지 거의 다 우리 기술로 만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출할 때 다른 나라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독일 부품을 쓰면 독일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산이면 우리 마음대로 팔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어요. K2 전차의 무게입니다. K2 흑표의 전투 중량은 약 56톤이에요. 이게 경쟁 기종들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독일 레오파드 2ACV는 약 70톤입니다. 미국 M1A2 에이브람스도 비슷해요. 65톤에서 70톤 사이입니다. 14톤 차이가 나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준형 승용차 열대 무게와 비슷해요. K2가 레오파드보다 자동차 열대 분량만큼 가벼운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페루의 도로와 다리 사정 때문입니다. 페루는 인프라가 좋지 않아요. 70톤짜리 전차가 지나가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56톤짜리 K2는 그런 걱정이 훨씬 덜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왜 이겼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데스 산맥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페루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루는 해안가의 사막지대와 해발 4,000m가 넘는 안데스 고원지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차가 작전해야 하는 곳 중 상당수가 이 고산지대예요. 해발 4,000m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요. 백두산이 약 2,700m입니다. 백두산보다 1,300m나 더 높은 곳에서 전차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든 높이입니다. 이런 고산지대에서 전차가 제대로 싸우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전에서는 능선 너머의 적을 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겨요. 고지대에서 아래를 향해 쏘거나 반대로 위를 향해 쏴야 할 때도 있죠. 이걸 전문 용어로 고각사격, 부각사격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 전차들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차 주포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에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내려다보면서 쏘는 부각사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K2 흑표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릎 꿇는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K2 전차에는 ISU라는 장치가 있어요. 플레임은 In-Arm Suspension Unit, 우리말로 하면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 장치입니다. 어려운 용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현수 장치라는 건 전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자동차로 치면 서스펜션, 충격 흡수 장치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K2의 현수 장치는 특별해요. 단순히 충격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차체 전체의 자세를 바꿀 수 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보통 전차는 다리가 뻣뻣한 로봇이에요. 서 있는 자세 그대로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K2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앞으로 숙일 수도 있고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좌우로 기울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전체 높이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무릎 꿇기가 되는 거죠. 이게 안데스 산맥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가파른 산비탈 위에 우리 전차가 있고 아래에 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전차는 주포를 아래로 많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을 제대로 조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K2는 차체 앞부분을 아래로 숙일 수 있어요. 마치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요. 그러면 주포가 더 아래를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산 아래에서 위를 쏴야 할 때는 차체를 뒤로 젖히면 됩니다. 하늘을 보는 것처럼요. 이러면 주포가 더 위를 향할 수 있어요. 독일 레오파드나 미국 에이브람스는 이게 안 됩니다. 이 전차들은 토션바라는 방식의 현수 장치를 씁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하지만 자세 제어가 불가능해요. 뻣뻣한 로봇처럼 서 있는 자세 그대로만 싸워야 합니다. 유럽의 평원에서 싸우는 데는 문제 없어요. 평평한 땅에서는 자세 제어가 크게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안데스 산맥 같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페루 군부가 K2를 안데스의 호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안데스 산맥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전차는 K2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기술적 우위가 독일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이긴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 독일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왜 탈락했을까? 중국 전차는 가격도 싸고 페루 같은 개발도상국에는 부담이 덜할 텐데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페루는 중국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거든요. 2009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페루는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도 페루는 새 전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중국 노린코사에 MBT-2000이라는 전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했어요. 가격도 파격적으로 낮췄고 심지어 페루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시제 사량 5대를 보내서 참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개혁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엔진 때문이었어요. MBT-2000의 엔진과 변속기는 사실 중국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술이었어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기술을 사와서 만든 건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기술을 팔 때 조건을 걸었거든요. 이 기술로 만든 제품을 제3국에 팔 때는 우크라이나 허락을 받으라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페루 수출을 불허한 겁니다. 결국 중국은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를 페루에 공급할 수 없게 됐어요. 계약은 파기됐고 페루 육군은 이미 받았던 시제 차량까지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이 페루 군부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새 전차 산다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엔진을 못 구해서 계약이 날아간 거예요. 이미 받은 전차도 돌려줘야 했고요.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거죠. 이때부터 페루 군부 내에 중요한 원칙이 생겼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공급망과 불투명한 계약은 절대 안 된다. 핵심 부품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무기는 위험하다. 2024년 이번 전차 사업에서 페루가 기술적 신뢰성과 부품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 VT4 전차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일단 2009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또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거기다 미국과의 관계도 문제였어요. 페루 군부 내에는 미국과의 합동훈련을 중시하는 친서방파가 있거든요. 중국산 무기를 사면 미국이 싫어할 거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문제도 있었어요. 중국산 엔진이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제 성능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고지대에서는 산소가 부족해서 엔진 출력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반면 한국 K2는 달랐습니다. K2의 국산화율은 90%예요. 엔진도 한국산, 변속기도 한국산, 주포도 한국산입니다. 다른 나라 눈치 볼 필요 없이 한국 정부가 승인하면 바로 수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K2는 이미 검증된 전차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고 폴란드에도 대량 수출했거든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에요. 나토 표준을 충족한다는 게 이미 증명된 겁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2009년의 악몽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검증된 제품,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이 딱 맞았던 거죠. 세 번째 이유는 폴란드 모델입니다. 한국이 제시한 거래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단순히 완제품을 팔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페루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전차를 조립 생산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기술까지 이전해 주겠다고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레고를 사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게에서는 완성된 레고 세트를 팔죠. 그런데 어떤 가게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당신 집 옆에 레고 공장을 세워줄게요. 거기서 레고 만드는 법도 가르쳐 줄게요. 나중에는 당신이 직접 레고를 만들 수 있게 해줄게요. 현대로템이 페루에 제안한 게 딱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1단계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페루로 보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요. 이건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낡은 T-55를 당장 교체해야 하니까요. 2단계는 2029년부터 시작됩니다. 페루에 있는 페임이라는 국영 조병창에 조립 라인을 세워요. 여기서 K2 전차와 K808 장갑차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목표는 페루 현지 부품 사용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현대로템은 이 공장을 세우기 위해 약 2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단순히 물건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투자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페루한테 왜 매력적이냐면요. 첫째, 일자리가 생깁니다. 공장이 들어서면 페루 국민들이 거기서 일하게 되죠. 기술도 배우고요. 둘째, 산업 역량이 생깁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국방 산업을 키울 수 있습니다. 셋째, 유지 보수가 쉬워집니다. 전차가 고장나면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갈 필요 없이 페루에서 바로 고칠 수 있어요. 부품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요. 이런 모델을 폴란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에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계약이 딱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면서 폴란드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 방식이 폴란드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페루에도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독일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드2는 완제품으로만 사라는 식이에요. 중국도 기술 이전에는 소극적이었고요. 한국만 과감하게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제한한 겁니다. 페루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은 금융 지원까지 제안했습니다. 20억 달러는 페루 국방 예산 1년치와 맞먹는 큰 돈이에요. 한 번에 내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낮은 이자로 오래 갚을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독일이나 중국은 이런 금융 패키지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는 것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한 거예요. 페루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네 번째 이유는 국제정세의 변화입니다.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딱 맞는 타이밍에 나타난 거예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 전쟁이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페루는 원래 소련, 그리고 이어서 러시아 무기를 많이 썼어요. T-55 전차도 소련에서 온 거고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서방에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게 막힌 거예요. 신규 장비 도입은 꿈도 못 꾸게 됐고 기존 장비 유지 보수도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산 무기를 쓰는 나라들이 전부 이 문제에 직면했어요. 미국과 서방 세계는 남미 국가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랑 중국 무기 의존도를 낮추라고요? 미국은 남미를 자기 뒷마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국이 최근 1대1로 정책으로 남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페루에도 창카이 항구라는 대형 항만을 건설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기 뒷마당에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남미 국가들이 중국산 무기를 사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페루도 이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루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면 미국 말을 들어야 해요. 미국은 무기 수출할 때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어디에 쓰라, 누구한테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자주국방 역량을 키우고 싶은 페루로서는 부담스러웠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은 무기 수출 통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공급을 막을 수도 있어요. 신뢰하기 어려운 거죠. 중국은 앞서 말했듯이 미국이 싫어하고 과거 트라우마도 있고요. 여기서 한국이 딱 맞는 선택지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을 충족해요.
미국과 연합작전을 전제로 설계됐거든요. 미국이나 서방 장비와 호환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무기가 남미로 가는 건 괜찮아요. 동맹국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처럼 수출 조건을 까다롭게 걸지 않아요.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합니다. 돈 내면 팔고 간섭은 최소화하는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완벽했어요. 서방 표준을 충족해서 미국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러면서도 자주국방 역량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페루의 외교 전략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국 한국이 이긴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안데스 산맥이라는 특수한 지형에서 무릎 꿇는 기술이 결정적이었어요. 둘째, 중국에 대인 트라우마 때문에 검증된 공급망을 가진 한국이 신뢰를 받았습니다. 셋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 조건이 먹혔어요. 넷째,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이 딱 맞는 선택지로 떠올랐고요. 기술, 신뢰, 조건, 타이밍,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한국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라고 봐야 해요. 자, 이제 이 3조 원짜리 계약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낙수 효과라고 하죠. K2 전차는 국산화율이 90%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조 원 중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현대로템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이 함께 수혜를 받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팔면 피자 가게 주인만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밀가루 납품하는 업체, 치즈 납품하는 업체, 토마토 소스 만드는 업체, 포장 박스 만드는 업체, 다 같이 돈을 벌어요. K2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 한 대를 만드는데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품들을 만드는 협력 업체들이 전부 수혜를 받는 거예요. 주요 수혜 기업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현대위아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뭐냐면요. K2 전차의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예요. 쉽게 말해서 전차의 대포입니다. 전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죠. 현대위아는 폴란드 수출 물량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페루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에요. 회사는 2025년부터 화포 생산 능력을 4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대위아가 바빠지면 뭐가 따라올까요? 현대위아의 부품을 납품하는 1차, 2차 협력업체들도 같이 바빠집니다. 창원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일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음은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이 만드는 건 사격 통제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전차의 두뇌입니다. 적을 조준하고 탄도를 계산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데 필요한 모든 전자장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포수 조준경, 전차장 조준경, 탄도 계산 컴퓨터, 레이저 경보장치, 이런 것들이죠. 사격 통제장치는 전차 가격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품목이에요. 비싼 부품이라는 뜻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미 폴란드 수출로 방산부문 영업이익이 급증했는데 페루 물량까지 더해지면 202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S&T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자동 변속기예요. 전차는 차체가 엄청 무겁잖아요. 56톤이나 나가요. 이걸 움직이려면 강력한 엔진과 변속기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K2 전차 변속기를 독일에서 수입했어요. 랭크라는 회사 제품이었죠. 그런데 국산화 노력 끝에 S&T 다이내믹스가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번 페루 수출은 국산 변속기의 성능을 세계 시장에서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실적이 쌓이면 중동이나 다른 시장에 진출할 때도 유리해지겠죠. 삼양컴텍이라는 중견기업도 있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복합장갑입니다. 복합장갑이 뭐냐면요. 전차의 갑옷이에요. 적의 포탄을 막아주는 특수 재료로 된 방어막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층층이 쌓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복합장갑이라고 부릅니다. 삼양컴텍은 K2 수출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예요. 2022년에 수출 비중이 6.3%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40%를 돌파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덕분이에요. 여기에 페루 물량까지 더해지면 글로벌 방호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건
통신 장비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여러 대의 전차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싸워요. 적 위치를 공유하고 지휘관 명령을 전달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에요. 전차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죠. LIG 넥스원이 이 시스템을 만듭니다. 전차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페루 해군에도 별도로 핵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K방산의 종합적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약 3조 원의 수출액이 현대 로템에만 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협력 업체들에게 퍼져나갑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근로자 수천 명이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생기는 거예요. K2 전차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방산 수출이 중요한 겁니다. 대기업만 돈 버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함께 살아나거든요.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리스크는 페루의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페루가 얼마나 불안정하냐면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이 6명이나 바뀌었어요. 6년 동안 6명이에요. 거의 1년에 1명꼴로 대통령이 바뀐 거죠.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사업을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계약했는데 새 대통령이 이거 취소하겠다고 하면 낭패잖아요. 다음 대선이 2026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체결한 디나 볼루아르테 정부가 계속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 새 정권이 들어서서 이건 전 정권이 밀어붙인 사업이야. 다시 검토해야 해.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2009년 중국 전차 도입 사업도 정권 교체와 맞물려서 취소됐거든요.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한국 정부와 현대로템도 이 리스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첫째, 이번 계약을 단순한 상업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력 성격으로 만들었어요. G2G라고 하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이니까 새 정권이 쉽게 뒤집기 어렵습니다. 둘째, 현지 생산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어요. 페루에 공장이 세워지고 페루 국민들이 거기서 일하면 어느 정권이 와도 이 사업을 취소하기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일자리를 없애는 정권은 욕먹으니까요. 셋째, 페루 현지 노조와 산업계가 이 사업의 수호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페루 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경제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페루 경제는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의존해요. 세계 경기가 안 좋아져서 구리 가격이 폭락하면 페루 정부 세입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국방 예산도 삭감될 수 있고요. 20억 달러는 페루 국방 예산 전체와 맞먹는 큰 돈이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돈을 계속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금융 지원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장기저리 차관을 제공해서 페루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내게 해주는 거죠. 이자도 낮게 해주고요. 이런 금융 패키지가 계약 유지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페루 경제가 좀 흔들려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중국의 견제도 변수입니다. 중국은 페루에 찬카이 항구라는 대형 항만을 건설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군사 분야에서 한국의 진거를 만회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찬카이 항구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한다든지 다른 경제 협력을 축소하겠다고 한다든지요. 이런 방식으로 페루 정부를 압박해서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방해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은 중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중국은 물건을 팔 때 기술 이전에 소극적이에요. 핵심 기술은 안 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은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제한합니다. 페루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중국과의 차별점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하겠다는 거죠. 페루 입장에서는 이 가치가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페루가 한국 K2 전차를 선택한 이유는 4가지입니다. 1번, 안데스 산맥 맞춤 기술입니다. K2의 무릎 꿇는 향수 장치가 해발 4,000m 고지대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져다 줬어요. 독일 레오파드나 미국 에이브람스는 이게 안 되거든요. 2번, 중국 트라우마 극복입니다. 2009년에
중국 전차 반환 사태를 겪은 페루는 검증된 공급망을 가진 파트너를 원했어요. 국산화율 90%인 한국이 딱 맞았죠. 3번. 폴란드 모델의 성공입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적 조건이 페루의 산업화 열망과 맞아떨어졌어요. 4번. 지정학적 적합성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서방 표준을 충족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적은 한국이 최적의 선택지였습니다. 이 계약이 한국에 가져다주는 의미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페루는 남미 태평양 연안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에 발을 디디면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인접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페루가 남미 전체를 위한 K방산 허브가 되는 거예요. 둘째,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대형 수출 성공입니다. 유럽과 남미 두 대륙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K2 전차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은 거죠. 셋째, 방산 생태계 전체가 활력을 얻습니다. 3조 원이 현대 로템만 가는 게 아니라 수천 개 협력 업체들에게 퍼져나가요. 10년 이상의 일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K방산의 성장은 이제 확실한 추세가 됐습니다. 폴란드, 페루에 이어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중동 시장이 유력합니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K2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도 가능성이 있어요. 기존의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대안을 찾고 있으니까요. 물론 리스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페루의 2026년 대선이 변수예요.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루 경제 상황도 지켜봐야 해요.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 국방 예산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미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요. G2G 계약 구조, 현지 일자리 창출, 금융 지원 패키지,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K2 흑표는 이제 한반도의 휴전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폴란드의 평원을 달렸고 이제는 안데스의 험준한 산맥을 호령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국이 자유진영의 무기고로서 세계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미국에서, 유럽에서 무기를 사왔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무기를 세계에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면서요. 이게 바로 K방산의 저력입니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으로 승부합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전차,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금융 지원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제안합니다. 독일이나 미국은 이런 조건을 쉽게 제시하지 못해요. 한국만의 강점인 거죠. 이 강점을 잘 살리면 K방산의 성장은 계속될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2 흑표 흥표는 무릎 꿇는 기술로 안데스 산맥을 정복하고 현지 생산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남미 시장에 문을 열었으며 이 3조 원짜리 계약은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에 10년 이상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페루에 이어 다음 타자는 어느 나라가 될 것 같으신지, 또 K방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